자. 됐다. 어이, 아직 시청 중 사람이 없다고? 좋아, 잘 찍히겠나? 하나, 둘, 셋, 넷. 좋아. 자,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오늘은 코스 7이거든요. 혹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코스 6. 다 가지고 있죠? 오, 재우 왔어요? 그래. 저 요거 다 가지고 있어요? 코스 6? 6. 어제 내가 안 없어요? 자, 6. 자, 6. 어제 내 카톡방에도 올려뒀거든요. 자, 없는 사람 코스 6. 저번 있었어요. 네, 맨 처음에 그 동시에 나가긴 했는데 없으면 받으시면 돼요. 있어요? 코스 6? 있어요? 자요. 그래서 내가 다 해왔어요. 또 안 가져왔을까봐. 자, 보자. 자, 오늘 코스 6은 바로 이제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 변화? 상태 변화. 자, 보자. 좀 보는 사람 있나? 있다. 누구냐? 현준 잘 들려요? 잘 들리죠? 그거 우리 결이 한 번씩 봐주셔야겠죠? 또 이상 있는가? 그래. 자, 오늘 코스 6에 뭘 한번 볼 거냐면 우선 첫 번째는 코스 6에서 이 주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쪽이 이제 뭐 상태 변화, 뭐 수소 결합, 뭐 이런 거 등등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근데 노래 완전 잘한다. 예를 들면 요거 초반에 나오는 표면 장락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몇 번 문제를 해볼까? 그래서 거기에 1번 문제에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입시 과정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얘는 혹시 저번 시간에 내 마지막에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왜 옛날 잠자리는 크기가 1m였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게 왜 동물의 크기가 커지고 폐의 크기도 커지고 그럼 표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산소 농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은 똑같은 주제로 화학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생물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지구과학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보려고 하는 연대의 어떤 분위기, 뭐 이렇게 뭐 과거처럼 아주 뭐 100% 융합처럼 내진 않겠지만 그런 연대가 그런 걸 약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 표면 장력이 낼 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 필요한 이론을 조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면 장력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해볼까? 1. 자, 액체는 항상 그 표면적을 최소화. 왔어요. 우리 오빠 이름이? 윤재. 윤재. 여러분 이름 물어봤던 윤재죠? 아닌가?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6? 그래요. 자, 드릴게요. 네. 역시나 나의 준비성. 자, 7 어디 갔어? 여기 다 7밖에 없어. 7 먼저 해. 자,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문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는 항상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입체 중에서 바로 부피당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누구임? 부피당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생각할 수 있는 입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하학 시간,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배운 기하학 입체 중에서 부피에 대해 표면적이 제일 작은 거. 그게 바로 쿠요, 쿠. 바로 액체는 항상 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진짜로 액체가 구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보는 물이, 그러니까 액체가 진짜 구가 되는 걸 보는 건 사실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컵에 따라 놓은 물이 구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구가 된다고 하며 근데 실제로는 왜 구를 잘 볼 수가 없느냐 면 바로 without 외력이요. 외력이 없을 때 액체가 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자, 외력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중력 같은 거예요. 중력.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진짜로 액체인 물이 그 뭐냐면 동글동글 구구처럼 되는 걸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중력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모양이 변형돼서 물이 이제 구가 되는 걸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면 외력, 특히나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진짜로 물이 저렇게 동글동글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우주를 다룬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진짜로 물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뭐 이런 장면들을 분명히 봤을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현상이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표면 장력.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바로 현상에 대한 설명. 자, 액체를 이루는 그 어떤 표면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에 분자들이 예를 들어 요래. 자, 이렇게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사람 눈에 액체로 보인다면 반드시 분자들 사이에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지금 노란색 짝대기로 표현한 건 바로 저 분자 간 인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분자가 내 눈에 모여 액체를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분자 간 인력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인력이 없으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으면 쟤네들은 액체가 아니라 뭐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바로 기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눈에 액체로 보인다면 무조건 이 분자 간 인력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분자 간 인력은 어떤 한 특정 분자에 대해서 주변에 여러 분자들이랑
이런 식으로 인력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면에 배치된 분자들도 분자 간 인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동일한 분자들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는 빗금을 쳐봤고요.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해봤어요. 그럼 우선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1. 보시다시피 이렇게 빗금 친 녀석. 아니지. 이거부터 해보자. 예. 자, 이것은 주변과의 인력이 크게 나타나겠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녀석은 그 주변과의 인력이 작게 나타나겠죠. 그게 뭐로 표현되냐면 도식화된 화살표로 표현이 된 겁니다. 내부에 있는 애는 화살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로 표현되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표면에 있는 애는 그 다음 층에 분자들이 없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자들이 없으니까 그만큼 인력은 줄어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고전역학적으로 이 녀석은 위치 에너지가 크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작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작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커지겠죠. 인력이 증가하면 무조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인력이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동해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해요? 모든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죠? 자발적으로. 이게 있는데 손바닥을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어디 위치 에너지가 더 커요? 여기 위치 에너지 크고 여기 위치 에너지 작잖아요. 그럼 내비두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잖아. 무슨 말 알겠죠? 잡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재우가 와서 빡 잡아줘야죠. 번개처럼 와가지고 쫙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 다음에 기대할게요. 그래. 재우 친구가 윤재죠? 윤재. 그렇지. 윤재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슬프지 않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다. 좀 쌀랑한가? 좀 쌀랑한가? 뽕. 특별한 거 없죠? 그래. 좋아. 그래서 어떻게 돼? 만물은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표면에 있는 녀석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로 들어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크고 위치 에너지가 작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표면에 배치되는 저 입자의 개수는 항상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표면에 있는 애들은 길을 쓰고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까도 뭐라고 했었냐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9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표면의 입자 개수를 최소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9 형태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바로 표면 장력이고 표면 장력을 이런 이제 간단한 이 뭐냐면 도식화된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자,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지금 3. 표면 장력에 대한 수리적 표현. 표면 장력을 약간 수식화해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걸 하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한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꿀입니다. 꿀. 저희 꿀 좋아해요? 네. 역시 곰돌이 푸 같더니 꿀. 꿀. 자, 꿀 보시면 뭐 꿀이 뭐 액체죠. 액체는 액체인데 어떤 종류의 액체냐면 좀 끈적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성도가 크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꿀단지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꿀단지 이게 뭐냐면 접시에 꿀을 담아두면 꿀이 이제 평평하게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손가락 같은 걸로 표면에 딱 댄 다음에 손가락 표면에 대서 이렇게 쫙 찍어 올리면 여기서 이제 끈적하다 보니까 손가락 끝에 꿀이 조금 맺혀가지고 약간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 과정, 그 순간을 좀 과장해서 표현해 본 거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겁니다. 액체의 표면적. 자, 이 액체의 표면적을 보통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로 많이 표현합니다. 저기 나만 저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물리학 책에서 저렇게 시그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체의 표면적을 d 시그마만큼 느릴 때, 자, d는 극소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미분이 가능한 극소 변화량. 느릴 때 필요한 1의 크기가 dw 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할 거냐? 잊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저기에 있는 d 시그마와 dw와 d 시그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바로 비례 관계.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액체의 표면을 더 많이 느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일을 더 많이 하세요.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액체의 표면이 알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꿀단지 표면 같은 것도 꿀 표면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낑낑낑 애를 써야 표면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애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표면은 더 늘어났을 거다. 뭐 이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비례하면 뭐가 있죠? 비례하면 비례 상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 이 표면 장력의 정의.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를 하나 도입하냐면 비례 상수를 하나 도입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그 비례 상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이것을 이 비례 상수를 이름하여 요걸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의 수학적인 정의는 저러하다. 그럼 이때 이 표면 장력의 단위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어쨌거나 뭐를 뭐로 나누어 정의하죠? 2를 면적으로 나누어 정의하죠. 그럼 1의 그 단위가 줄이고요.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니까 표면 장력 단위는 줄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요 줄, 요 놈을 뉴튼 미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위아래를 샥샥 약분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표면 장력의 단위는 바로 뉴튼 퍼 미터. 바로 길이 1m당 작용하는 힘, 요걸 표면 장력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윤주가 하나도 안 적어요? 이제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적을 필요를 못 느꼈군요. 이제 미안해요. 자, 썼죠? 자, 그래서 표면 장력의 단위는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볼 그 시험 문제는 수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 공부할 건 수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수학 그렇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쟤를 뭐로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 그치,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래야 내가 말하기 편해서 지금 이제 좀 소개를 하는 거고, 실제 써먹을 때는 지금 내가 저부터 얘기할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럼 뭐냐? 3. 그렇다면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요 갬마, 요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요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 줄게요. 8. 우선 첫 번째는 1.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저 갬마가 커집니다. 보이죠?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저 감마가 커진다. 자, 이건 뭐 때문이냐면 인력이 클수록 그 인력을 이기고 표면에 이 표면적을 느리는, 그때 더 많은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쨌건 표면을 느린다는 얘기는 표면을 느린 그곳에 내부에 있는 분자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표면을 느려서 끌어올리려면 표면을 느려 분자와 분자 간 사이 인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분자와 분자 간 사이 이 인력을 이겨야 밑에 걸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분자 간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걸 끌어내기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수식에서도, 자, 변하는 면적의 크기가 같은데 그때 관여된 일의 크기가 크면 표면 장력이 크게 나타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액체 중에서 의외로 표면 장력이 아주 큰 액체가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는 액체예요. 근데 그게 또 의외로 표면 장력이 아주 커요. 그 물질이 바로 뭐예요? 바로 물이죠. 물이 은근히 분자 간 인력이 강합니다. 바로 뭐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
그 덕에 물은 다른 어떤 액체들보다도 표면 장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윤재 수영장 가봤죠? 그래, 수영장. 재우는요? 그렇죠, 수영장. 그렇죠. 형제 중에 포세이돈이라고 있지 않아요? 동생인가? 포세이돈 형인가? 하여튼. 네.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영장에 가면요, 항상 벽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수영장 벽에 항상 이게 쓰여 있죠. 결이 뭐가 쓰여 있어요? 그렇죠. 바로 벽에 다이빙 금지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그 말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잖아. 다이빙 금지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꼭 뭘 하게 돼 있어? 그걸 하게 돼 있잖아. 왜? 우리는 항상 금지되어 있는 걸 욕망하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이빙 금지? 그럼 다이빙을 해보란 얘기인가? 해가지고는 어떻게 저기 안전요원 날씨가 있나 없나 그래서 본 다음에 안 보면 뿅 이렇게 이제 해본 적 있죠? 제우도 해본 적 있죠? 그때 이 물에 잘못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입술 잘못해가지고 퓨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빵 하고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새빨개지죠. 그래서 그걸 일명 배치기라고 하는데, 결의도 해봤어요? 결의 대단한데? 멋져요? 그래. 이 배치기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사람이 물에 뛰어들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물의 표면이 여기였는데 사람이 침범하는 만큼 이렇게 물의 표면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물의 표면이 늘어나는 걸 저런 물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렇죠? 왜? 물은 자발적으로 부피를 줄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물이 다시 부피가 줄어들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사람이 준 힘에 대해 정확하게 반작용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반작용력이 제대로 피부를 때리면 새빨개지면서 막 탁탁탁한 거죠. 막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무서워서 다이빙 금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수영장은 이게 좀 얕아서 잘못 뛰어들 경우 어떻게 되죠? 바닥에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는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일들이 초보자들은 좀 더 많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이 주는 반작용력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실제로는 그냥 내 발끝에 찰랑찰랑 닿는 물에 뛰어들 때는 그냥 새빨갛게 배 빨개지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m 이상에서 떨어진다. 해본 사람. 다이빙 해본 사람. 진짜 다이빙 해본 사람. 난 또 여러 번 해봤거든요. 난 또 이제 수영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입수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입수도 엄청 잘합니다. 선수처럼 진짜 합니다. 네.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안 배우고 그냥 하면 이게 그 동작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진짜로 다이빙 대에서 한 5m 정도 다이빙해서 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진짜 입수해 보기도 하고 해봤기 때문에 이 입수 과정이 진짜로 힘들다는 건 이제 아는데, 이게 5m가 아니라 10m 이상이 되면요, 여러분 물에 잘못 떨어지면 즉사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즉사합니다. 10m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물에 떨어졌을 때 물이 주는 반작용력, 그러니까 물이 수소결합으로 분자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력으로 주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10m 이상에서 잘못 떨어지게 되면 내장 파열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이 주는 반작용력이 충격파로 내부로 들어와서 이 내부 장기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주인공들이 막 악당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훈련받은 초절정 전문가만 높은 데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번 올림픽에서도 막 그 다이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이빙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도의 동작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동작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충격파 때문에 진짜 직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다이빙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바로 물 분자 사이 인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분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액체, 뭐라고 하지? 액체 분자나 액체 덩어리.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언급하는 요 1번하고 요 2번, 이게 입시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니까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선 첫 번째 건 됐고, 이제 두 번째 거, 이건 뭐냐? 우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부피 분의 표면적 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기하학적으로다가 입체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입체 Q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Q의 경우 부피는 이렇게 될 거고요. 표면적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R분의 3.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 액체가 구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 부피는 커진다. 아시겠죠? 그 녀석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에 대한 비율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현상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창문에 맺힌 빗방울. 창문에 빗방울 맺히는 건 알죠? 그러면 비가 올 때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한번 관찰해 본 적 있어요? 관찰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되죠? 창문에 맺힌 빗방울 관찰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창문에 맺힌 빗방울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구 모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물 분자하고 창문 유리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강하게 또 나타나기 때문에 빗방울, 창문에 맺힌 빗방울은 상당히 찌그러진 모양이죠. 그런데 그 창문에 맺힌 빗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구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나중에 비가 오면 꼭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맞아가지고 그냥 뭐 진짜로 그냥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물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는 조그맣게 조각 날 수 있잖아요. 그 조각 난 아주 작은 물방울을 유리창 언저리에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물방울이 크면 찌그러져 있지만 물방울이 작으면 작을수록 진짜로 동글동글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뭐 때문이다? 이런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첫 번째는 분자간 인력이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액체의 크기 자체가 작아야 돼. 알겠죠?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준다잉? 준다. 8. 네 번째,
cavity droplet bubble. 액체와 관련된 구조물 중에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캐비티 어떻게 생긴 거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그래서 영어로 그냥 그대로 썼는데, 자, 이는 뭐냐면 A 이렇게 어떤 표면이 있고 표면 내부는 기체인데 바깥쪽이 액체인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이게 바로 캐비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예시를 하나를 들자면 왜 수중 기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을 뽀글뽀글 쉬면 이게 입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기포가 돼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 곳을 지금 캐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드럼릿. 자, 드럼릿은 어떤 표면에 대해 이 내부가 액체예요. 그리고 바깥쪽이 기체인 거. 이런 걸 드럼릿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쇳방울. 자, 마지막으로 보블. 보블은 이렇게 다시 그리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쪽도 기체고요. 바깥쪽도 기체인데 그 중간에 액체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보블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거품이요. 좋아. 자, 그럼 저기서 캐비티, 드럼릿, 보블 저 세 개를 하나 지금 구분을 해봤는데 이때 저기서 어떤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저 세 개 중 어떤 하나는 나머지 두 개와 다릅니다. 그 하나가 누굴까요? 바로 저 세 개 중 어떤 하나는 나머지 둘에 비해 다릅니다. 그 하나가 누굴까요? 제우스. 누굴까요? 아, 캐비티. 왜? 캐비티만 쉼표돼 있고. 아, 캐비티는 쉼표가 돼 있다고? 쉼표가 어디 있어요? 아, 쉼표.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에 보시면 그러니까 A, B, C, D 등을 자 단순 나열할 때 어떻게 해요? A, B, C, and D 이렇게 쓰는 거죠? 단순 나열할 때 단순 나열에 이 쉼표에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결이 이 세 개 중에 뭐가 독특해 보여요? 하나가 나머지 둘이랑 달라. 빗방울. 왜? 그냥 내 마음이 비라서? 응? 빗방울. 윤재.
윤재는 어떤 게 독특해 보여요? 빗방울이요. 결이 누나랑 같이 가겠다. 그렇죠. 그렇죠. 결이가 같이 간대요. 윤재가.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윤재가 지금 2학년이죠. 결이 3학년이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좋다. 우리 오빠 이름이? 지환이요. 치환이요? 지환. 지환 맞아. 치환. 치환이라고 막 3x 플러스 1을 5로 치환 아니 b로 치환하자. 지환. 그래, 지환. 자, 지환이는 저기서 뭐가 독특해? 버블. 왜요? 1번은 2번은1번은 뭐라고요? 동안 뭐라고? 나머지 두 개는 어. 나왔는데 어. 한 개만 안 나오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캐비티 누구는 버블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또 누가 선택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거 대단하네요. 자, 바로 여기서 독특하게 다른 건 이놈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원이가 어떻게 그건 맞췄는데 바로 얘는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는 표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보다는 두 개의 표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체와 액체 사이의 표면과 액체와 기체 사이의 표면이 하나,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일러 도형이라고 생각해 보자면 기하학적으로. 그럼 여기는 표면이 몇 개 있어? 이게 하나고 이것도 하나인데 얘는 표면이 두 개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버블이 표면 장력이 표면이 다른 것보다 많잖아. 그러니까 이 버블은 표면 장력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겠어? 약하게 나타나겠어? 표면이 더 많은 버블은 그래서 표면 장력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겠어? 약하게 나타나겠어? 표면 장력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표면에 배치된 입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하고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표면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버블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알겠죠? 이제 여기서 자, 이거 맞추나 보자. 내 외부 압력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크게 그릴까? 어떤 표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면은 죄우? 기절했죠? 네? 기절했죠? 네. 나 이런 그저께 내가 영화를 봤지. 뭐 볼게요? 궁금하죠? 뭐 볼게요? 뭐 볼게요? 죄우 뭐 볼게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봤거든요. 본 사람. 죄우 왜 움찔하다 말아요? 움찔하다가 말았잖아. 그래요? 본 사람. 봤는데 완전 재밌어. 막 사지절단 내장 파일인데 완전 재밌어.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저기 재우 사지절단 내장 파일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래요? 근데 완전 재밌어. 지환이 좋아해요? 별로요? 저기 뭐 인재는요? 결이 좋아하죠?
피 튀고 막뭐 대가리 뱅공 잘리고 이런 거 좋아하죠. 좋아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네. 온 가족이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자 어쨌건 자 저기 표면은 표면인데 이 표면은 여기서 모든 종류의 표면이에요. 이 표면은 캐비티 거라고 해도 되고요. 드럼릿이라고 해도 되고요. 버블의 어떤 한 면이라고 해도 돼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는 방금 얘기했듯이 캐비티의 표면이어도 되고요. 드럼릿의 표면이어도 되고요. 드롭릿의 표면이어도 되고요. 버블의 표면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공의 표면이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풍선의 표면이어도 상관없어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All kinds of 아시겠죠? 모든 종류의 표면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P out. 자, P out이 사실은 뭐냐면 보통 대기압이겠죠. 그 다음에 P in 얘는 내부 기압, 내부 압력. 그럼 이때 여기서 P in과 P out 요 둘 사이에 대소 관계가 있어요.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그리고 이 결론은 모든 표면에 대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캐비티여도 드럼릿이어도 버블이어도 공이어도 풍선이어도 이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디가 더 고기압일까요? 제가 어디가 더 고압일까요? 그리고 지금 저 표면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건 줄어들고 있는 중이건 정지해 있건 똑같습니다. 항상 저 둘 중에 대소 비교는 똑같습니다. 자, 윤재 어디가 더 고압일까요? 밖이 고압이다. 좋아. 그 다음에 앞으로 윤재를 이끌어 가야 할 결이 어디가 더 고압일까? 어? 아, 같다. 오, 또 제3의 답 같다.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같다. 아, 같다. 자, 그 다음 재우 어디? 같지 않다고요? 아, 진짜 좀 너무하지 아주 같지 않대요. 아, 진짜 같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또 치환이 그럼 답이 정해져 있네? 남이 안 한 거 해야 되잖아. 그죠, 치환이 어디가 크다? 저는 바깥이 클것 같아요. 오! 다 바깥으로 그랬는데? 아,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이 사람들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응? 자, 바로 어디가 더 고압이다? 무조건이에요. 캐비티건 드럼릿건 버블이건 공이건 풍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상태에서는 어디가 더 고압이다? 짜자자잔. 그러니까는 저 치환아, 원래 자기의 주장대로 밀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바꾸면 틀린다니까. 아이, 진짜.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저렇게 됩니다. 자, 아까 누가 내외부 압력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내외부 압력이 같으면 그건 언제 돼야 되는 거냐면 바로 요거예요. P in과 만약 P out이 같다. 그럼 그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내외부 압력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로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됐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면이 될 때 그게 내부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느 한쪽의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튀어나오려고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이쪽이 더 고압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팁. 여러분, 이건 사실은 특별한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특별한 이론 전개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만약에 실험을 할 수 있다면 명백하거든요. 어떻게 실험할 수 있으면 명백하냐면 대기압을 측정해요. 뭐 1기압이겠지?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내부 압력을 측정해요. 측정하면 1.002기압 정도 나온다고. 진짜로. 진짜로. 그럼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는 이건 뭐 무슨 딱히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걸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한다? 무조건 이게 1기압일 때 이 안쪽은 뭐 1.002기압, 1.0005기압 이렇게 무조건 커진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답하면 되느냐? 바로 방금처럼 대강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이게 입시 문제인데 이런 게 나왔는데 관련해서 그냥 대강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런 걸 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 바로 이렇게 실제 실험, 실제 현상과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 잘 모른다 라고 하면 저 사실을 실험을 해보면 돼요. 어디다가 내 몸에다가 실험을 해보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내 몸에 실험을 하면 왜 알 수 있느냐? 바로 내 몸 자체도 자연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인간의 몸 자체도 자연인 거예요, 자연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자연이죠. 그럼 저 상황을 내 몸에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그건 매우 자연적인 결과겠어요, 인위적인 결과겠어요? 당연히 자연적인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물었을 때 아리까리해. 그럼 저것과 관련된 실험을 내 몸에 해보라고요. 그럼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자, 그런데 당연히 시험 치고 있는데 막 실험 도구 준비해서 실험할 수는 없고, 그럼 여기서 실험이라는 건 바로 어떤 실험이겠어요? 내 몸에 하는 사고 실험이라는 얘기예요. 실험하랬답시고 막 내 몸을 끓는 물에 집어넣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무슨 말 알겠어요? 치환아, 그런 거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저기 윤재,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 윤재가 그러면 결이가 좀 때려주세요. 알겠죠? 그래. 때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윤재야, 결이 누나가 때리진 않는데 다행이죠? 그렇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 윤재 좀 슬퍼요? 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윤재 힘내주세요. 알겠죠? 윤재, 어떻게? 재우 기절할 것 같죠? 아니.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자, 뭐냐? 만약에 누군가가 풍선을 크게 불어가지고 딱 잡은 다음에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이 풍선을 여러분 귀 근처에 이렇게 대놓고 있다고 쳐봐. 그리고 얘는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야.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 옆에 풍선만 계속 이렇게 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요 정도 거리에다가 풍선을 계속 쫓아다닐 거야. 계속.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이 풍선이 알아서 쭈그러들 거야 라는 감정을 느껴요? 아니면 이거 풍선 이거 털 것 같은데? 자, 진짜 실제로 안 터져도요, 여러분들은 1번 감정을 느껴요, 2번 감정을 느껴요? 누가 풍선 들고 여기 귀에 대고 있으면? 실제 이 사람은 절대로 터뜨릴 일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뭘 느끼냐고요? 이거 터져 나올 거다라는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되죠. 바로 우리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곡률이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저쪽에도 고압이라는 걸 우리의 본능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 상태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고요. 자, 인간의 감정도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어떤 기작은 인간의 진화의 산물이죠. 바로 인간의 감정은 인간이 우리의 현상을, 우리의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도움의 수단으로 감정이 진화된 거예요. 즉,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판단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뭐 이상해요? 그래, 됐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런 식의 커베이처가 나타나면 무조건 내부가 더 고압이야. 그죠? 명심해야 돼. 제가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 제호를 위해서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 가져오세요. 제호 자려고요?